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청춘들은 빚더미에 앉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교직원 월급을 동결하겠다던 대학들의 변명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에서 교직원들의 연금을 대납해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등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한 학생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기존의 개인연금 제도에 가입했던 분들 가운데 바꾸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8월 13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경제 불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있을 정도로 비싼 대학 등록금, 교직원들의 연금을 대납하는 데에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 유용 사건 대책연대의 이철영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한양대 등록금 백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한양대학교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177억 4천만 원을 교직원 사학연금으로 대납해왔는데요. 네. 교육부 감사 결과 이후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민사소송의 핵심은 대학이 그간 교직원들에게 사학연금을 대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추가로 과잉징수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양대학교 학생 100명은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앞으로 2차, 3차 소송을 추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현재 그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각종 추가 강의비나 실험 실습비 등을 추가하면 매년 등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내는 전공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특히 지방에서 네. 예. 연간 1,000만 원이죠? 아니면 학기당? 예, 두 학기. 예. 그러니까 1년에 두 학기에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방의 상경 학생의 경우에는 숙식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총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계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대학 등록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학생들의 등록금은 교비회계에 속하게 되는데 예. 이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이 돈을 가지고 적립금을 축적하거나 부동산 투기, 각종 건물 신축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지출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직원 임금인데 이미 교수나 직원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말로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직원들 연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는 건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총 44개 대학이고 그 네. 금액은 2,080억 원에 이릅니다. 네. 이 중에서 연세대, 아주대, 한양대가 가장 금액이 크고요. 네. 대납액은 많게는 500억 원대에서 적게는 수십억까지 대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네. 보통 그 회사 다니면 퇴직연금의 경우에 회사에서 반, 또 본인이 반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사학연금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반은 개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가나 법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측의 해명 자료를 들여다보면 불법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세부적인 내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학생이나 언론이 대학의 세부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사건의 핵심은 금액 액수와 관계없이 대학 측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대납이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불법이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상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지출한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저는 민사소송 이전에 학교 측의 횡령죄를 적극 주장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먼저 한 것입니다. 네. 그 연금 대납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닐 텐데 대학 예산 가운데 어디에서 그렇게 빠져나간 건가요? 예, 교비회계 중에 교직원 복지비 혹은 교직원 임금수당 등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교비 회계라면 그게 어떤 예산이죠? 예, 교비회계는 기본적으로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학교 수입에서 차지하는 등록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학생들 등록금 수입이 곧 교비회계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는 그게 불법인 거를 알면서도 연금을 대납한 이유는 뭘까요? 네, 등록금 인상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죠. 네. 학교는 그간 교직원 임금을 수년간 동결해 왔으나 그래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연금 대납 등으로 임금이 인상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대납금 대부분이 그 등록금 회계가 아니라 병원 회계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이 아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학교 측에서 일종의 그 물타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병원 회계 역시도 사학연금으로 대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은 마치 병원 회계에서 대납한 것은 정당한 것인 양 언론에 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한 병원 회계 수익 역시 교비 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회계에서 대납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교직원 연금 대납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온 게 지난달 3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재학하는 학생들이 직접 검찰 고발까지 불사한 건지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사건 지난 7월 3일 사건 발견 이후로 네. 이 같은 문제 해결에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네. 시일이 지남에도 기대했던 반응이 없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예. 또한 저는 전직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자 현재 재학생으로서 사태 해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느꼈고 네. 여론 추이를 관찰해 보니까 사태가 대학과 교육부의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상호 반응에 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덮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7월 16일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어제죠. 8월 12일 민사소송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 유용 사건 대책연대의 이초령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비용 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실 재무설계 전문가 모셨습니다.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소개해드리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펀드의 공제 한도인 월 33만 원씩 7년째 납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개인연금의 제도가 바뀌면서 저처럼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새로운 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납입할 수 있는 한도나 연금소득세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던데 저처럼 7년 정도 유지한 자영업자는 새로운 제도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까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그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연금 저축 연금 개인연금이 좀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좀 본격화됐죠. 네. 또 연금 수령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연금 저축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름부터 연금 저축 계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바뀐 제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무 가입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고요. 네. 납입 한도도 분기당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따라서 은퇴까지 10년이 남지 않은 예비 은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세제 혜택이 좀 강화됐는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는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했었는데 바뀐 제도에서는 연령별로 세율을 차등화했습니다. 네. 55세부터 69세까지는 5%로 기존하고 동일하지만은요. 70세에서 79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4%로 낮아졌고요. 네. 또 80세 이상 고령자에서 수령할 때는 3%로 이렇게 늦게 연금을 수령할수록 세금을 좀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분리과세 한도가 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공적연금을 합산해서 600만 원까지만 분리과세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만으로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분리과세 한도를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1,200만 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네.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무 가입 기간은 줄었고 납입 한도는 늘었고 또 세제 혜택은 강화가 된 걸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 연금저축은요,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간의 세제 혜택을 다 포기하고 네. 기타 소득세까지 부담을 좀 했어야만 했는데요. 네. 연금저축계좌는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해서 불입한 그 적립 원금에 대해서는요, 네. 세제상 불이익이 없이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세제적격 연금 펀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펀드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연금 저축계좌는 여러 개 펀드로 좀 나눠서 투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도 있게 변경돼서 적절한 위험 분산도 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 중도의 인출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변동사항 같은데 과거에는 중간에 그 인출하려면은 소득세가 아주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 상품은 중간에 좀 급전이 필요하거나 뭐 유지할 여력이 안 돼서 해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22%의 기타 소득세를 뭐 징수당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된 연금저축계좌는요, 해지하지 않고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 수시로 중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뭐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당해년도 납입액 중에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기 때문에요. 1,400만 원까지는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세금 없이 납입과 인출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요,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일부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그 개인연금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새로 바뀐 그 연금 저축계좌로 바꾸는 게 좀 유리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노리고요. 네. 또 중기자금의 보관처로 활용하실 분들은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금 수령을 늦게 시작해서 장기간 이렇게 수령하실 분들도 3.3%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고요. 네. 하지만 연금 수령을 뭐 자녀 대학자금 목적과 같은 단기 이벤트로 맞춰서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기존의 개인연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을 10년 이상으로만 할 수 있고요. 네. 또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소개합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4억 5천만 원 선이고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집을 팔거나 아니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요. 네. 그 은행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깡통주택이나 깡통전셋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도권 전세주택의 26%가 이런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채 중에 한 채는 만일의 사태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도 언뜻 보기에는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고요. 예. 또 은행 대출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전혀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지난해 경매에 붙여져서 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낙찰가액이 낮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버블세븐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도요. 네. 감정가 대비해서 77%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도 시세 4억 5천만 원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질 경우에는 낙찰가액은 3억 5천만 원에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득세 감면 그 종료 후에요. 지금 거래 절벽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깡통 주택, 깡통 전셋집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많은 아파트는 좀 피하는 게 상책이겠고요. 네. 또 아주 급한 경우라도 현재 경매 낙찰가율을 고려해서 근저당 금액과요. 또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아파트라면은 보증금은 좀 낮추고 월세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요즘 깡통 전세집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주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분도 보험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상품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임차 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계약이 끝난 후에 30일이 넘도록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요. 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네. 선순위로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이 시세의 50% 이내고 네. 또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시세의 100% 이내일 경우에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가입 금액으로 한다면 연간 보험료는 한 25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네. 보험 가입 금액을 무조건 이 전체 보증금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본인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 같으면 전체 보증금 중에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또 절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험을 드는 것을 좀 어떻습니까? 권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아무래도 예. 지금 그 주택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경매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해서 위험은 좀 이전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김영돈 키움 에셋 플래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부모에게 노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집을 물려받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8살 허모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증여세 922만 원을 취소하라며 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부는 허 씨가 개인 빚이 많은 상황에서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20만 원씩 모두 6,900여만 원을 황 씨에게 보낸 점 등을 근거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년 만에 20만 가구대를 회복해 최근 불거진 전세 대란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114는 전국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내년 전국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5만 가구로 올해보다 27.5%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입주 물량이 20만 가구대를 회복한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 평균치인 24만 9천여 가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 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12.8% 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150개 저수지의 안전도를 긴급 점검한 결과 A등급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저수지 긴급 점검 결과 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B등급을 받은 곳도 용인 이동저수지 한 곳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7236번으로 전화 주신 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4개월 정도 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 4대 보험이랑 소득신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집 소득은 어머니가 65만 원 버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소득을 신고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것 같습니다. 형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자격 박탈되면 형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만 박탈되고 형이나 다른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경험도 쌓고 인맥도 넓힐 수 있는 기회라 꼭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 산정하는 그 기준이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네. 그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판단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를 해서 그것이 네.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초수급자가 되실 수가 있는데요. 최저 생계비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57만 2,168원 정도. 네. 그다음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7만 4,231원. 3인 가구인 경우는 126만 315원 이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다른 재산이 없으시고 지금 어머니가 65만 원을 버는데 상담자분이 130만 원을 버시게 되면 한 190만 원이 넘는 네. 소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수급자 자격이 좀 박탈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가족이 다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빼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담자가 세대 분가를 해서 어떤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요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세대 분가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부양 의무자라는 것은 그 수급권자를 기본으로 해서 직계 바로 일촌의 그 직계 존속이나 네. 그 직계 비속 즉 자녀들이 되는데 지금 상담자분이 분가를 하더라도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부양 의무 능력이 없지만 휴학을 하게 되면 예.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상 여부 선정 기준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요. 예. 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구청의 그 사회복지과 이런 데 예. 좀 문의를 하셔서 본인 그 해당 여부를 좀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4193번으로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층에 모두 5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관리비가 다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은 평당 15,000원인데 맞은편 사무실은 평당 10,000원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랬는데 이게 우선 뭐 면적 얘기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관리비도 집주인이나 그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관리비도 특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월세는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평당 얼마로 계산해서 얼마를 받기로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즉 그 건물주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층에 있는 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약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건물주와 한번 예. 협의를 하시는 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상담 사연입니다.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옆 가게 직원 김 씨가 친구 이 씨랑 함께 찾아와서 친구 이 씨가 신용불량이라고 하면서 김 씨 명의를 빌려주고 싶다 하더군요. 차후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개통 처리했습니다. 명의는 김 씨고 실제 사용자는 이 씨인 거죠. 한 2년 동안 잘 쓰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김 씨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이 씨가 요금을 110만 원이나 미납했다면서 저를 명의도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본인이 같이 와서 개통을 해놓고 저를 신고한 것이죠. 지금 제가 11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김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뭐 이런 상담을 보내왔습니다. 네.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담자분께서 준 상황은 전혀 명의도용의 상황이 아니고요. 예.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지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원래 명의자인 김 씨가 예. 대리점에 와서 그렇죠. 개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참석을 해서 본인이 서명을 하고 예. 본인 신분 쪽으로 개통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담자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예. 단지 그 김 씨가 자기 이름으로 개통받은 전화기를 이 씨한테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담자분하고는 이 대리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즉 김 씨가 자기가 핸드폰을 빌려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 도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그 대리점 이 상담자분도 어떤 큰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110만 원은 갚아줄 필요도 없겠네요. 예, 지금 상담자분이 그걸 갚아줄 그 이유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 핸드폰의 개통자인 김 씨가 110만 원을 통신사에 물어주고 김 씨는 이 씨로부터 110만 원을 구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굳이 뭐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도 없겠네요. 예. 원칙적으로 이 그 상담자분이 어떤 의무를 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스포츠 클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 계약할 때 수당이나 보너스 없이 155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고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을 했는데 지난 5월에 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화요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급여는 20만 원을 제외하고 13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황당했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하고 참았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2달 130만 원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회사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달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온 겁니다.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월급에 포함됐던 퇴직금을 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데 이게 맞는 겁니까? 뭐 이런 사연입니다. 그 퇴직금 중간 정상도 아닌데 퇴직금이 이렇게 월급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에 뭐 급여에 퇴직금은 포함된다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그런 식으로 급여에 산정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사자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근로자는 퇴직 후에 별도의 퇴직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루 쉬도록 하고 월급을 줄이는 것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그 사용자와 고용 그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회사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고 서로 협의하에 그 줄인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줄인 것 자체는.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월급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 돼서 이제 퇴사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예, 이분께서는 이제 퇴사 자체도 그 사용자와 협의가 돼서 퇴사가 된 거기 때문에요. 퇴사 시까지 원래 그 130만 원의 급여를 뭐 일할 계산을 해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퇴직금까지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에 미치지 못하게 적게 받으셨다면 그 원래 받으셔야 될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그걸 안 주면 사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나이가 70 가깝지만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뷔페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이 7,200만 원인데 올 6월 달에 식당 사장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식당의 집기들에도 가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워서 그러셨다는군요. 3회에 걸쳐 차용증을 쓰고 빌려갔는데 1,000만 원짜리 한 건은 변제일자를 쓰지 않고 금방 줄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건 3,000만 원은 변제일자가 8월 말, 또 다른 한 건 3,200만 원은 12월 말로 썼다고 합니다. 이후 돈을 주기로 한 날짜에 매번 없다고 하고는 또다시 철석같이 약속을 하면서 다음에 꼭 주겠다고 한답니다. 장모님께서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먼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시고요. 또 차용증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1,000만 원도 그것이 이제 지급했다라는 것만 어떤 식으로든지 밝히시면 전부 받으실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변제 일자를 작성한 돈은 그때 돈을 안 주면 가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 변제기에 돈을 갚지를 않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압류라는 것은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이 돈을 안 줘서 저 사람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그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예. 나중에 집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 보존처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변제일자를 작성하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예,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든지 채권자가 달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변제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모님께서는 그분께 돈을 달라는 요청만 하시게 되면 예. 이미 변제기는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장님 개인이 차용증을 써준 거라면 예. 그 개인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유채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행에 있는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가압류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네.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군요.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컬처 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클래식 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마에스트로의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하나씩 넓혀갈 수 있는 공연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마에스트로 금난세 지휘자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부산 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금난세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공연인데요. 지휘자 금난세 씨는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함으로 그동안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금난세 씨는 이번 공연을 위해 작곡가 까미오 생상 씨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일 오전 11시, 오후 4시 두 차례 열리는 이번 공연은 까미오 생상 씨의 동물의 사육제 전곡을 듣고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머가 넘치는 클래식 공연. 부산으로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방금 들어온 질문사 하나 전해드리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중 참관한 주민이 저를 포함한 3명이 분여회와 짜고 분여회 기금을 횡령했다 그러면서 제가 분여 회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 방법은 없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예, 이런 경우가 아주 이제 정형적인 그 명예훼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즉 공연이 즉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허위 사실이나 또는 뭐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어떤 명예를 예. 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예. 지금 이 사실이 그 횡령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담자분께서는 그 참관한 주민이 이런 사실을 그 회의에서 말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확인서나 이런 걸 가지고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네네. 다음 사연입니다. 2427번인데요. 장모님께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른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자전거가 내리막길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장모님 자전거를 친 거고요. 장모님은 지금 다리 깁스를 3개월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슨 자전거로 합의를 하냐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자전거로 다치든 뭐 차로 다치든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게 되면 가해자는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마디로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그 과실치상이라는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이제 민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합의금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를 가면서 서로 원만히 중간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만약에 상대방이 전혀 그러한 의사가 없고 어떤 치료에 비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지려한 그러한 의사도 안 보인다면 예. 상담자분께서는 민사상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더 만약에 가신다면은 형사상으로도 고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8623번인데요. 1년 동안 저희 집 옆이 공터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자리가 팔려서 새 주인이 집을 짓게 됐습니다. 사실 1년 전 이 집을 살 때는 전망이 좋아서 산 것도 있었는데 큰 건물이 들어서니까 시야가 다 가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워낙 저희 집에 붙어서 짓다 보니까 그 집에서 우리 집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바로 우리 집 창문 옆이라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 네. 지금 법으로 좀 조망권 침해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판례상 그 특별한 경우에 조망권이 인정이 돼서 그것이 침해되는 경우에 일정한 뭐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조망권과 함께 일조권을 같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큰 건물이 앞에 서게 되면은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일조권 침해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조권 침해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침해가 인정이 않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침해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준은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 이하로 햇볕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연속해서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좀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침해라고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지 그 시간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햇빛이 얼마 동안 못 비치는지 시간을 잴 필요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룸 같은 거 요즘 원룸을 보면 너무 가까이 지어가지고 옆집이 훤히 내다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문의자도 보면은 자기 집이 좀 너무 들여다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제재 법률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한 조치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그 앞에 있는 그 호텔이 이 아파트를 바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보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주택에 사시는 분이 새로 건축주에게 어떠한 차양막을 설치를 해서 창문으로 이쪽이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에어컨의 실외기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원만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